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그 아내가 밤마다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이불을 걷어내고 서늘하고 축축한 혀로 남편의 발등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절대 잠들지 못할 것이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진몰이로 시작하리다. 때는 조선 후기 한 마을 어귀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이 바로 박선비였소이다. 기와집이라 하였으나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소. 돌담 위로 오래된 기와가 이끼에 덮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말라비 틀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주인 마냥 버티고 서 있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발걸음이 빨라진다고들 했으니 집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무거운 기운 때문이었소. 에헤이, 귀신이 알아보는 법이 있다 하더니 사람도 비슷한 것이오. 박선비 겉으로는 눈물 한 방울 뚝뚝 흘리며 아내를 잃은 척하는 사내였으나 그 눈 속에는 눈물보다 짙은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리 상심이 깊은 분이 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아내 무덤을 다녀온다더라고 수군거렸소. 그러나 박선비가 무덤을 다녀올 때마다 얼굴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빛이 돌았으니 이를 눈치챈 이가 단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슴 삼돌이었소. 에헤이, 그러나 삼돌이 입에서는 아직 그 말이 나오질 않았으니 목숨이 붙어있는 자는 아는 것도 모른 척 사는 법이오. 아내의 이름은 설화였소. 눈꽃처럼 희고 고왔으나 그 삶은 눈꽃처럼 허무하게 쓰러졌으니 향년 23세 급체로 세상을 등진 것이오. 설화는 살아생전에 손끝이 고운 여인이었다 하오. 배를 짜면 마을 제일이고 노래 한 자락을 뽑으면 저 멀리 산새까지 귀를 기울인다 했소. 그리 고운 여인이 어찌 그리 허무하게 갔는지 마을 안악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소. 아이고, 그리 고운 색시가 급체로 가다니. 팔자도 박복하지. 그러나 머슴 삼돌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땅을 내려다보았소. 삼돌이는 올해 25의 건장한 사내였으나 설화가 떠난 뒤부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소이다. 눈만 감으면 그날 밤 창호지 너머로 스친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오. 삼돌이는 아침마다 눈 아래 거뭇거뭇한 그늘을 달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고된 머슴살이 탓이라 여겼소. 에헤이, 세상에 아는 것이 병인 경우도 있는 법이오. 삼돌이가 딱 그 꼴이었소이다. 설화가 세상을 뜬 지 37일, 즉 21일이 지났을 무렵 박선비는 이미 새 장가를 들였으니 그 이름은 윤씨였소. 마을에서는 혀를 찼소. 아내 죽은 지 49일도 안 되어 새 장가를 든다고. 허나 박선비는 개의치 않았소. 윤씨는 박선비의 기와집과 곡식 창고를 보고 시집온 여인이라 상중에 들어온다 한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소. 오히려 윤씨는 전처가 죽어 내가 들어온 것이니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라며 기세 좋게 안방을 차지했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으니 얼씨구 절씨구
첫날 밤, 윤 씨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다 묘한 냄새에 코를 찡긋거렸소. 분명 낮에 환기를 시켰건만 방문을 닫는 순간 어디선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소이다. 비린내, 행선 비린내도 아니요, 짐승 비린내도 아닌 사람 몸속에서만 나는 그 깊고 묵직한 비린내. 윤 씨는 방이 오래되어 그러려니 하며 눈을 감았소. 향을 피워도 사흘이 지나도록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소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남편 박선비의 발등을 보고 기겁하였으니 발등이 벌겋게 짓물러 있었고 살가죽이 얇게 벗겨진 채 촉촉이 젖어 있었던 것이요. 윤 씨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소. 서방님, 이 발등이 어찌 된 것이오? 박선비는 슬쩍 발을 이불 속으로 감추며 말했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소. 윤 씨를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 이미 그것 자체가 수상하였으나 오래된 피부병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에헤이, 피부병이라. 그 말이 채 공중에 맴돌기도 전에 윤 씨의 뒷목에는 차디찬 소름이 쭉 돋았다 하오. 피부병이라면 의원을 불러 고쳐야 할 것인데 박선비는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소. 약을 바르지도 않았소. 그저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발을 감추고 사람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소이다. 설화가 세상을 뜬 지 49일째 되는 날, 49제 망자의 혼이 저승으로 완전히 건너가는 날이라 하였소. 절에서는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 어귀 솥대에는 흰 천이 나부꼈소이다. 사람들은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합장을 했으며 설화를 아는 이들은 눈물을 훔쳤소. 그런데 그날 밤 박선비 집에서는 망자가 건너가기는커녕 오히려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으니 에헤이,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은 49제가 지나도 저승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하였소.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돌아오는 법이거늘 자정이었소. 안방 문이 스르르 열렸소. 삐걱이는 소리도 없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문이 그냥 열렸소. 윤 씨는 그날도 비린내에 잠을 설치던 중이었소. 실눈을 반쯤 뜬 채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으니 문 앞에 흰 소복 차림의 무언가가 서 있었기 때문이요. 처음에는 달빛에 흔들리는 천이겠거니 여겼소. 그러나 달빛에 흔들리는 천은 그런 식으로 형체를 갖추지 않는 법이요. 얼굴은 풀어헤친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소. 발은 땅에 닿는지 닿지 않는지 알 수 없었고 손은 마치 걸레처럼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소. 얼굴은 풀어헤친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소. 발은 땅에 닿는지 닿지 않는지 알 수 없었고 손은 마치 걸레처럼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소. 그 형체는 아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소. 걷는 것인지 기는 것인지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소리도 이불이 스치는 소리도 나지 않았소. 윤 씨는 온몸이 굳어버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으니 그것은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이 오히려 움직이질 못한다 하는 것이요. 절식구, 숨조차 삼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만 간신히 열고 있었으니 그 윤 씨 심정이 어떠했겠소. 형체는 박선비 곁으로 다가갔소.
그러더니 이불 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어냈소. 박선비의 두 발이 드러났소. 형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어이 고개를 숙였소.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듯.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윤 씨는 이불 속에서 두 눈을 꼭 감았소.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소. 조용하고 집요하게 마치 무언가를 조금씩 갉아내려는 듯 그 혀는 발등 위를 오래도록 오갔소. 일각 흘렀소. 이각이 흘렀소. 그 소리는 끝나질 않았소이다. 윤 씨는 오금이 저려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굳어 있었소. 그리고 형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소. 조금만 더 깎으면 되겠어.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소.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땅 속에서 기어오르는 것처럼,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긴 터널을 통과해서 겨우 닿은 목소리였소. 날이 밝자 윤 씨는 마을 외곽으로 달려갔소. 맨발로 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버선 한 짝이 어느새 벗겨졌는지도 몰랐소이다. 그곳에는 무당 금화가 살고 있었으니 금화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냄새를 맡는 여자라 부르는 이였소. 나이는 50을 넘겼으나 흰 머리 한 올 없이 까마득하고 눈빛은 젊은 청년보다 더 날카로웠소이다. 마당에 뼈다귀 같은 게 묶여 있는 것만 보아도 함부로 들어서기 두려운 집이었소. 금화는 윤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소. 당신 몸에서 피 냄새가 나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원한이 엉긴 피 냄새. 윤 씨가 덜덜 떨며 간밤에 이를 털어놓자 금화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소.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던지 윤 씨는 잠깐 금화가 잠든 것이 아닌가 싶었소이다. 그 원혼이 발등을 핥은 건 그리움 때문이 아니오.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갚아야 할 것이라니? 금화가 느릿느릿 눈을 떴소. 그 눈빛이 얼마나 서늘했던지 윤 씨는 오히려 귀신보다 금화가 더 무섭다고 느꼈다 하오. 금화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소. 당신 서방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이오. 에헤이 절식구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오. 무당 금화의 말이 가슴에 꽂힌 윤 씨는 그날부터 조용히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소. 박선비가 없는 틈을 타 사랑채 서랍을 열어보고 광구석을 뒤지고 뒤뜰 장독 뒤도 살펴보았소이다. 그러나 박선비는 교활한 사내라 아내가 무엇을 뒤지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항상 한 발 앞서 흔적을 지웠소. 윤 씨가 서랍을 여는 순간 박선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기요. 마치 그 집의 벽과 문이 전부 박선비 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식구. 윤 씨가 의심을 더해가는 동안에도 박선비는 태연했소. 오히려 윤 씨에게 다정하게 굴었소이다. 밥상에 반찬을 더 얹어주고 밤이면 윤 씨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여보, 집안 걱정은 내게 맡기오라고 했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소름이 돋았소이다. 왜냐하면 설화도 살아생전 박선비에게 그리 다정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 뻔했으니.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뒷마당에서 머슴 삼돌이가 장작을 패다 말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았소. 삼돌이 눈에는 눈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맺혀 있었소. 도끼를 들어 올리다 말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소이다. 윤 씨는 조용히 다가갔소. 삼돌이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도끼를 집어들며 태연한 척했으나 그 손이 떨리는 것을 윤 씨는 놓치지 않았소. 삼돌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삼돌이는 손에 쥔 도끼를 내려놓았소. 한참 말이 없다가 목이 맨 듯 입을 열었소. 마님,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설화 마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그날 밤이었소. 삼돌이는 변소에 가려고 뒷마당을 지나다가 사랑채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때문에 발을 멈추었소. 이상했소. 그 시간에 박선비가 사랑채에 있을 이유가 없었소. 삼돌이는 저도 모르게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고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바라보았소.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 박선비는 설화의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소. 그리고 손에는 가느다란 쇠 꼬챙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으니 설화는 입에 헝겊이 물려 있었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박선비는 그 꼬챙이를 발등에 찌르고 있었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를 긁어내면서 삼돌이는 그 장면을 보고 도망쳤소. 무릎이 빠지도록 달려서 사랑방에 틀어박혔소.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손이 떨렸소. 귀에는 아직도 설화의 발버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소. 아니, 사실 그것도 아니었소이다. 헝겊에 막힌 설화는 발버둥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으니 들린 것은 오직 박선비의 낮고 집요한 숨소리뿐이었소. 다음 날 아침 설화가 급체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삼돌이는 그것이 급체가 아님을 알았소. 그러나 말을 못했소. 박선비는 마을에서 새도 있는 양반이었고 삼돌이는 그저 품팔이 머슴이었으니 입을 여는 순간 자기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있는 법이요. 윤 씨는 삼돌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소. 무릎이 풀린 것이요. 머리가 멍했소이다. 설화가 왜 발등을 핥든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소. 발등뼈를 긁어냈다고? 삼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소. 눈물이 뚝 떨어졌소이다. 삼돌이 눈에서 나온 그 눈물 한 방울이 설화가 살아생전 흘리고 싶었으나 흘리지 못한 모든 눈물을 대신하는 것 같았소. 에헤이, 이제 설화가 왜 밤마다 남편의 발등을 핥는지 그 진짜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진 몰이. 무당 금화를 다시 찾아간 윤 씨는 삼돌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소. 금화는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소. 표지가 기름때로 얼룩진 그 책은 제목도 없었는데 금화가 손가락으로 어느 페이지를 짚으며 말했소. 이것이요. 그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소. 사람의 발등뼈 보고를 산 사람에게서 조금씩 취하여 곱게 갈아먹으면 그 기운을 흡수하여 수명이 늘고 재물이 모인다. 단 죽은 뼈는 효험이 없으니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자의 몸에서 취할 것. 사술이었소. 그것도 사람을 제물로 삼는 가장 흉악한 사술. 박선비는 어디서 그 책을 구했는지 아내 설화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발등뼈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긁어내어 가루로 만들어 먹어왔던 것이요.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매일 아침 마셨다 하오. 재산이 늘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오. 물론 그것이 사술의 효험이었는지 아니면 박선비의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박선비 본인은 굳게 믿었던 것이요. 설화가 자주 걷기 힘들다 하고 발이 쑤신다 하고 밤마다 열이 난다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허약한 탓이라 했지만 그것은 뼈가 서서히 손상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소. 설화는 어느 날부터 발을 절게 되었소. 그러나 박선비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소. 오히려 설화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소이다. 외부에서 설화의 발 상태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설화는 뼈가 너무 많이 깎여 나가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 박선비는 더 이상 쓸모없다 판단하여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죽인 것이요. 급체가 아니라 독살. 그것도 이미 뼈가 손상된 병든 아내를. 독이 온몸을 돌 때 설화가 무슨 생각을 했겠소. 에헤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소. 설화는 알고 있었소. 자기 몸이 왜 망가지는지, 자기 남편이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저항할 수 없었소. 조선의 법도가 그 시대의 하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설화가 한 번이라도 마을 사람에게 말했더라면. 그러나 누가 믿었겠소. 선비의 아내가 선비를 고발한다. 그것 자체가 폐역이라 불리던 시절이요. 설화는 입을 다물고 버텼소. 발이 썩어가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자기 뼈를 먹는 줄 알면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 독이 든 미음 한 그릇을 받았을 때 설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소이다. 왜냐하면 이미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달아날 곳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설화의 원혼이 밤마다 남편의 발등을 핥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소? 에헤이,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요. 금화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소.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전체에 울리는 듯했소이다. 설화의 혼은 남편의 발등뼈를 핥아 녹이고 있는 것이요. 자신이 잃은 뼈의 무게만큼 정확히 그만큼을 되찾으려고. 죽어서도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여인. 이승에서 빼앗긴 것을 저승에서 되찾으러 돌아온 혼. 설화는 매일 밤 남편의 발등에서 조금씩 자기 뼈를 되돌려 받고 있었던 것이요. 핥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선비 발등에서는 뼈가 녹아내렸소이다. 서서히, 조용히, 마치 설화가 살아생전당한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제 남편의 발등 뼈가 거의 다 녹아 없어지는 날이 오면 설화의 원한도 풀릴 것이요. 윤 씨는 집으로 돌아왔소. 박선비는 평소처럼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는 척하고 있었소. 그런데 윤 씨의 눈에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소. 박선비가 걸음을 걸을 때 왼발에 살짝 무게를 싣지 않는다는 것. 발등이 아픈 것이요. 밤마다 핥히고 있으니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었소이다.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소. 설화 마님이
이미 한참 전부터 다녀가고 있었구나. 서방님. 박선비가 책에서 눈을 들었소. 왜 그러오? 윤 씨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박선비 맞은편에 앉았소.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설화 마님이 왜 돌아오는지 이제 알겠소이다. 박선비의 얼굴이 순간 굳었소. 그러나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소. 그 웃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지 연습을 많이 한 것이 분명했소. 꿈을 꾼 것이오. 산 자가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 홀령이 꿈속에 나타나는 법이지. 꿈이 아니오. 윤 씨가 차갑게 말했소.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소. 매일 아침 당신 발등이 짓무는 것이 꿈이오? 방 안에서 나는 비린내가 꿈이오? 그리고 설화 마님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꿈이오? 조금만 더 깎으면 되겠어라던 그 말이. 박선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소. 입술이 실룩거렸소.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나오지 않았소이다. 왜냐하면 윤 씨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았기 때문이오. 그날 밤 박선비는 잠들지 않으려 했소. 기름 등잔을 켜고 눈을 부릅뜨고 방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온갖 수를 다 썼소. 부적을 찾아 붙이고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고 심지어 마을 사당에 가서 절도 올렸다 하오. 그러나 자정이 되자 사람은 결국 잠드는 법이오. 이번에는 윤 씨가 보고 있었소. 이불 속에 숨어 실눈으로. 설화의 원호는 여느 밤처럼 조용히 들어와 박선비의 발등 위에 고개를 숙였소. 그런데 이날은 달랐소. 핥은 소리가 더 길었고 더 깊었소. 마치 오늘 밤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중간에 설화가 고개를 들었소. 머리카락 넘어 얼굴이 보였소. 윤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소. 왜냐하면 그 얼굴은 분노에 찬 귀신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요. 이를 드러낸 복수의 얼굴도 아니었소. 설화의 얼굴은 그저 지쳐 있었소. 너무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고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소. 눈물도 말라버린 눈, 분노도 소진된 표정. 그저 마지막 일을 끝마치고 떠나려는 몹시 피로한 사람의 얼굴이었소. 설화는 다시 발등으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소.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박선비가 눈을 번쩍 떴소. 그리고 설화의 원혼을 보았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소. 에헤이, 그 순간이 어떠했겠소. 박선비는 비명을 질렀소. 빵 안이 뒤집히고 등잔이 쓰러지고 그 혼란 속에서 설화의 원혼은 서서히 사라졌소. 그러나 사라지기 직전 설화의 원혼이 한 번도 내지 않던 목소리를 내었소. 낮고 또렷하고 살아생전의 설화 목소리 그대로. 원망도 없이, 분노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당신 몸으로 돌려받겠소. 그로부터 사흘 뒤였소. 박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소. 발등이 너무 아파서. 아니, 아프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았소이다. 발에 감각이 없었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없어진 감각 자리에서 차디찬 서늘함이 올라왔소. 의원이 와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소. 이상한 일이오. 발등뼈가 거의 다 녹아 없어졌소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소. 일부는 귀신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박선비의 악행이 어떻게든 새어나와 수군거렸소. 삼돌이가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오. 여기저기 아는 사람에게 조금씩 불씨가 번지듯 이야기가 퍼져나갔소이다. 박선비의 기와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었소. 장사치도 물건을 팔러 오지 않았소.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달려 지나갔소. 무당금화는 박선비 집 앞을 지나다 멈추어 섰소. 그리고 아주 잠깐 집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소. 눈을 감고 무언가 듣듯이 귀를 기울이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소. 이제 됐소. 가오. 그날 밤부터 안방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소. 비린내도 사라졌소. 핥은 소리도 들리지 않았소. 설화가 원했던 것은 크지 않았소. 그저 자기 것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요. 이승에서 빼앗긴 것을 이승에서 되돌려받고 그제야 편히 건너갈 수 있었으니 머슴 삼돌이는 그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모두 말했소. 용기가 생긴 것이요. 박선비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 결국 포청에 끌려갔소이다. 말이 녹아내린 박선비가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소. 누구도 그를 위해 말 한마디 내놓지 않았소이다. 윤 씨는 집을 떠났소. 고향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오. 그 집은 한동안 빈 채로 남아있다가 훗날 누군가가 설화의 위패를 모신 작은 재단을 마련해 주었다 하오. 삼돌이였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윤 씨였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었소이다.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소. 매년 봄이 되면 그 재단 앞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갔는데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오. 봄꽃이 지고 여름이 와도 여름이 지고 가을이 와도 그 재단은 항상 새 꽃이 놓여 있었다 하오. 설화가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라도 닿고 있었던 것이요. 에헤이, 이렇듯 세상 이치는 돌고 도는 법이요. 남에게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억울하게 죽은 홀령은 반드시 그 원한을 갚고서야 떠나는 법이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이 예시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요. 자진몰이 한 가락으로 마무리하리다. 뼈로 빚진 것은 뼈로 갚고 피로 진 것은 피로 씻으며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법. 그것이 우리네 예시야기의 가장 오래된 진실이요. 에헤이 절식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어서도 자기 것을 되찾으러 돌아온 설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설화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소이다. 자기 것을 돌려받는 것,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 그 단순한 바람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 설화는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이요.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억울함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빼앗기고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